학교가 많아지고 교육받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가정과 사회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나라 현실은 이와는 반대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시리즈 인간 강자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강자는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인간의 길, 참다운 삶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강의를 맡은 명교수의 명강의는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세계 최고가 되는 길,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길,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발전하여 보람된 인생, 행복한 가정, 날로 발전하는 직장을 만들고 1등 국민이 되어 1등 대한민국을 만드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내 아내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내던지면서 뭐 이런 꼴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내 이 얘기가 구한 말입니다. 독수공 때인데 우리 임금이 사흘 동안 당신 방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그것은 그 음식물 속에 언제 어떤 독극물이 섞여 있어서 먹고 죽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식사를 중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다가 가까이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서 음식을 만들어다가 갖다 바치고 또 자물쇠를 잠그고 옮겨 나르고 그렇게 2주일 동안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강에 무슨 힘겨루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정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정치 주권은 왕실이 가지고 있었는데 임금이 당신 방에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열강의 문제나 다른 외적인 세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성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이 단점을 자꾸 해소시켜가면서 장점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가져온 그 사고방식, 가치관의 단점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은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그 꼴이 됐는데 다른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장점만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 반성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교수가 한국학을 전공하는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 역사의 자랑스러운 점들을 좀 많이 열거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과 역사의 자랑스러운 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만스럽게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 그렇게 좋은 민족인데 나라는 왜 망했더랬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참 웃지도 못하고 저도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7대조 할아버지가 잘 살았다든지 5대조 할아버지가 벼슬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할아버지들 밑에서 자란 너희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민족에게도 어떤 커다란 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양극 논리, 흑백 논리가 그 단점의 가장 큰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심리, 민족 심리 같은 데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윤태림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따금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 초기에 주자항만 아니었어도 나라는 좀 더 좋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이 주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장점을 많이 발견하고 또 물론 학문적인 장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대단한 형식 논리입니다. 현실 논리를 떠난 형식 논리입니다. 이 형식 논리에 유학자들이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왕조를 넘어오면서 그 유교를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질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교조주의로 받아들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에서 나오는 형식 논리와 유교에서 받아들인 교조주의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흑백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흑백 논리가 500년 동안 계속돼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이 흑백 논리, 양극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판단을 내리든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옳은 점이 있고 너에게도 단점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나는 100가지 옳고 너는 0으로 나쁘다, 옳지 않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측 생각은 옳고 너희 측 생각은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이 없습니다. 흑백 논리의 특색은 중간이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색이 있는데 이 4가지 원색이 밝은 방향으로 다 조화돼서 끝까지 올라간 색, 그걸 우리가 백색이라고 그립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원색이 밑으로 내려가서 다 어두워서 없어진 그 극점, 그걸 흑색이라고 그립니다. 그런데 백과 흑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백과 흑 사이에는 회색밖에는 없습니다.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흑색 논리에 빠지게 되면 실제해 있는,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회색은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그 둘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는 흑백 논리 이외에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0이고 인민공화국은 100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대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100이고 인민공화국은 0이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그 흑백 논리가 분단을 아주 굳게 만들었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타당성이 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여는 야가 0이라고 보고 우리는 100이라고 봅니다. 또 상대방은 반대로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제까지 여당에 있던 사람이 오늘 야당에 가거나 야당에 있던 사람이 여당에 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흑에서 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결백성이라고 할까요? 의리를 존중히 여기는 민족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상 쓰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은 회색분자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회색분자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흑과 백은 없습니다. 회색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색에서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모든 것이 현실에서 조금 좋은 거, 더 낮은 거,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회색분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를 영도하고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앵글로색슨 사회 혹은 미국입니다만은 이 앵글로 아메리칸 사회 같은 데 가면 흑백 논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500년 동안 경험주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흑과 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보다 선한 것, 보다 악한 것, 보다 정직한 것, 보다 정직하지 못한 것, 좀 비교적 의로운 것, 비교적 의롭지 못한 것, 거기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말할 때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방향이 틀렸으면 50보를 가거나 100보를 가거나 그건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경험주의 사회, 서구 사회에 가게 되면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금 1초에 몇 분지 1씩 따져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50보와 100보의 거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나와 내 친구가 살고 있는데 옳은 것을 주장하고 옳지 못한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0을 주장하고 한 사람이 50을 주장하면 그 50의 거리를 인정하면서 100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백 논리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성인들의 사고방식까지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계속되게 되면 우리는 큰 불행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내내 파벌 싸움입니다. 당파 싸움입니다. 이 경험주의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에서 더 좋은 현실을 찾아갑니다. 합리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칙을 찾으면 그 원칙을 따라서 올라가고 또 새로운 원칙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흑백 논리라고 하는 건 내가 없어져야 내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기 위해서는 너를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투쟁입니다. 밤낮 싸움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병폐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그 흑백 논리로 조선 왕조의 가치관 의식 구조가 쭉 내려오고 있다가 이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되니까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뭐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거에 분산되지 못하고 임금 중심의 가치관 체계가 생기면서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백 논리가 정권 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니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한 겁니다. 혼자서는 약하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기자. 그리고 또 이 집단 이기주의는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적인 싸움에서 시작합니다.
또 크면 클수록 또 큰 집단 이기주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다가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성균관 대학에서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국 와서 누굴 만나든지 본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김씨 하게 되면 안동 김씨냐 어디 김씨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무슨 파평윤씨라든지 뭐 안동 김씨라든지 그 집안으로서 흘러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걸 알면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집단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를 큰 불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 집단 이기주의, 그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제거하고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습을 왕실도 못하고 신하들은 밤낮 싸우게 되오니까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더 큰 면에서 봅니다. 세계 역사의 면에서 보게 되면 이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작은 민족이 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작은 민족이 있고 강한 민족이 옆에 있어서 점령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 작은 민족은 이제 수란을 겪게 된다, 혹은 이제 어떤 때는 붕괴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역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만 작은 민족이지만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이죠. 큰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큰 사회라고 하더라도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붕괴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것을 여러 곳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로마가 그렇습니다. 로마는 세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무슨 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 로마를 붕괴시킬 나라는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로마가 왜 무너지게 됐는가? 이 로마가 자기 결정권을 상실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는 걸 봤습니다. 한때는 우리 주변에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소련과 미국이 대등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밖에서 무슨 압력을 가했거나 힘을 가해서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는 가장 나누어져서 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집안 싸움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싸워야 하는가 할 정도로 집안 싸움이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가 옳다, 아내는 내가 옳다, 더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밖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런 걸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말이죠. 저걸 가지고 싸워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 부부싸움은 가장 어리석은 감정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위치에서 본다든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싸우는 걸 보게 되면 무엇인가 아주 답답합니다. 저게 아닌데, 그렇게 살 게 아닌데 왜 그것을 못하는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건 아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또 물론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흑백 논리보다 조금 약한 논리를 가진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그보다 더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험주의입니다. 이 경험주의 사회에 가게 되면 이 흑백 논리나 집단 이기주의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교육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가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자 마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서 너와 나 사이에 같은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또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있어야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같은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야의 정책을 보게 되면 거의가 같습니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겠는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찾게 되면 자연히 대화를 통해서 흑백 논리를 극복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 평범하지만은 이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 교육,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답은 언제나 한 가지 원칙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이 좁아지게 되면 흑백 논리가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생각이 넓어지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걸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각하자. 나와 내 가정을 먼저 생각지 말고 나보다는 우리 직장을 생각하고 직장보다는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 민족을 생각하자. 또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이젠 그 과거는 좀 버리자 마셔. 그건 지나가서 없어진 것이니까 버리고 현재를 생각하자. 현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미래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고 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넓게 생각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생각하고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하는 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온정주의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그 정서적이고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국제 문제나 사회 문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과 더불어 지성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 동양 사회는 많은 그 권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만 생각하지 평등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권위주의를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질서의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석가님에 대한 권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석가님의 교훈이 우리 사회의 생활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봉사와 사랑의 뜻이 우리 생활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를 공동선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치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만이 옳다고 하는 흑백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겠는가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나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21세기를 향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났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가정은 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의 형이 오래전에 카나다로 이민을 가서 생활 기반을 닦고 또 건전한 그 사회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동생을 카나다로 초청하고 주선해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형이 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업고등학교 출신은 취직할 데가 없고 무엇인가 앞날을 위해서는 기술자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긴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기술을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카나다 한 사람이 공장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널 거기 부탁했으니까 가서 좀 그 사장을 도우면서 일을 하도록 해라. 물론 그 사장은 뭐 노동법규 같은 게 다 있고 임금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 봉급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으니까 그 사장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또 내 체면을 살리는 점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일해다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형이 부탁하는 대로 그 공장에 나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가서 앞뒤로 쭉 살펴보니까 나는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에게 대해서 미안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다른 그 기술자들보다 매일 아침 한 4, 50분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곧 일을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는 전부 자기가 맡아서 깨끗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출근 시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일이 끝나게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젊은이는 남아서 한두 시간 또 열심히 이제 잔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미안한 것도 보답하고 싶었고 또 자기 기술도 위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 그렇게 할 때 이 사장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미안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거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사장이 한 번 이 젊은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2시간씩 남아서 잔업을 하고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임금 이상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사회이기 때문에 너와의 약속뿐이니까 뭐 특근 수당, 초과 수당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젠 안 해도 괜찮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사장 보고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걸 메꿔야 하겠기 때문에 좀 일찍 와서 청소하는 거고 또 잔업을 하는 것은 나도 훌륭한 기술자가 돼서 다른 사람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하라고 뒀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 공장에 한국 젊은이가 한 사람 와 있는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초과수당 없어도 일하고 특근수당 없다고 내가 얘기해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이젠 아주 기술도 좋아졌고 한국 젊은이들이 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 저거 한국은 놀라운 국가가 될 거라고. 우리 카나다 젊은이들하고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칭찬도 하고 또 좋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젊은이를 불러서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젊은이는 생각하기를 서양 사람들이 선물은 아주 짜다고 그럴까요? 큰 선물은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선물을 하게 되면 양복이나 한번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장이 하는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너 지금 차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아직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차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차를 내가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건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받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카나다 사회에서는 선물은 거절하는 게 아니다. 그건 받아야 하니까 형한테 가서 얘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한테 와서 얘기를 했더니 형이 그래 좀 과한 선물이지만은 선물을 거절하면 안 되니까 그건 우리 인연을 뭐 이렇게 거절하는 거니까